19의 한국 현대사, 지금 이 순간의 역사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란 분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후보만 26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5년을 계셨으니까 사실 제가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들어온 셈입니다. 뭐 그렇게 치면은 3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인 것 같네요. 우선 우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족적을 한번 짚어보고, 첫 시간에서는 그걸 짚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김대중, 이런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분이 1924년도, 아마 그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이가 좀 왔다 갔다 하시죠. 호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일본의 강제징용, 징병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24년경에 하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남 신안군 하이도. 하이도라고 하면은 그 옆에 암태도와 더불어서 1920년대에 일제하에서 소작쟁이가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아마 하이도라는 그 고향이 주는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목포상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이 목포상고는 그 시절에 전남지방, 전남 일대에서 가난한 집 자식들이 많이 가던 그런 학교였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해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운 회사에 다니면은 어차피 배를 징발해서 해군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해운 회사 다니면은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는데 아마 목포상고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목포 일대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였으니까 그 일대에 해운 회사에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일제가 이제 45년에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가 아마 한국 사람들의 신분 상승이 제일 빨랐던 고해가 아닌가 싶어요. 국립도서관에서는 거의 사환에 가까운 그 정도의 직위에 있던 분이 관리 책임자가 되고, 그랬으니까 김대중 씨도 들어가서 1년여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시절에 그 해운 회사를 떠맡게 됐죠.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해운 회사를 기반으로 언론사까지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지역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그리고 청년 실업인으로서 목포에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에 참가했고, 또 조선신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조선신민당은 어떤 당이냐면은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유물사관 경제학으로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한국 경제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백남훈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백남훈 선생이 만든 정당인데 진보 정당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진보 정당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에 가담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조선신민당하고 조선인민당하고 그리고 조선공산당 세 당이 합쳐져서 남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집니다. 남노당으로 다 합쳐지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합법정당이었습니다. 합법정당으로서 이제 남노당, 남조선신민당과 남노당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두고두고 이제 김대중은 빨갱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조선신민당. 건국준비위원회는 사실 중도적인 거였는데, 그리고 조선신민당도 이른바 좌파 3당이 합당을 했다고 했을 때, 좌파 세 정당 중에서는 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세 정당 중에서는 가장 중도에 가까운
좀 민족주의자들,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그런 정당이었는데 그 정당에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잠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결혼을 2번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결혼하신 분이 차씨 댁입니다. 그 차용의 여사라고 하는데 그 처갓집이 목포에서 그러니까 한민당의 주요 지도 간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갓집 인연으로 해서 좌익 활동을 좌파 정당에 오래 있지 않고 그 정리하고 또 더군다나 본인이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맞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두고 이제 꼬리표로 따라붙게 됐죠. 사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왜 목포가 이제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을 뻔했죠. 공산계열에서 우익 반동으로 몰려서 죽을 뻔했는데 뭐 어찌어찌 그 인연으로 9.4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일찍 정치의 뜻을 둔 것 같아요. 아마 뭐 한 30 전후한 시기부터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도전을 해서 3대 국회의원, 4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떨어졌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언제 처음으로 빠찌를 우리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빠찌를 단다고 하죠. 근데 빠찌도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였냐면 1961년도에 그러니까 1960년도에 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4.19가 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때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61년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보궐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보궐선거 한 날짜가 5월 14일인가 15일입니다. 그리고 5.16이 났잖아요. 어떻게 돼요? 야, 당선됐다, 만세! 하고, 그러고 끝이죠. 그리고 국회가 해산돼 버렸으니까 국회에 가서 선서, 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5대 국회의원 선거, 4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가? 그때 참 인연이 있었던 게, 그때 인제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그때만 해도 이 지역색이나 연고주의가 약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출마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별 개인적인 연고가 없는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자유당이 이제 압박을 해갖고 등록 무효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김대중이 분하니까 군의 도움을, 인제가 강원도니까 군이 세잖아요. 그래서 군의 도움을 청하려고 사단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장이 마침 서울에 출장 중이었나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근데 그때 사단장이 누구냐? 5사단장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이 가서 박정희하고 만났으면은 좀 우리 역사가 또 많이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인연을 맺었으면 아마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을 창당할 때 뭐 김대중을 불렀든지 아니면은 뭐 적어도 하여튼 이렇게 정계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악연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뭐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회고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때 국회의원 될 뻔하다가 안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희호 여사하고 재혼을 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3분인데 위에 2분은 홍일 씨하고 홍업 씨죠. 홍업 씨는 이제 첫 번째 차씨 부인 소생이고 막내 이제 홍걸 씨가 이희호 여사 소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을 하고 한 때가 5.16 군정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하고 하기 전에도 한번 잡혀갔다 왔고 이주당 사건인가 그게 결혼 후인지 전인연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그 사건으로 구속도 됐었고 또 결혼식 하고 하자마자 뭐 6일 만인가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이희호 여사 만나면서 이제 이 가정에서 안정을 되찾았고요. 그 결혼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결혼입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학력이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랑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가방끈이 짧은 편 아닙니까? 상고 출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희호 여사는 그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여성이었으니까
그 연배에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여성이 많지 않죠. 그리고 YWCA에서 총무이사도 활동을 했으니까 그 사회활동도 많이 하던 그 엘리트 여성과 그 고졸 출신의 청년 정치인의 결혼.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6대, 7대 국회에서 맹활약을 했어요. 야당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야당의 아마 야당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대변인으로 기억이 들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연설을 잘한다 하는 게 뭐 장충단에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와서 연설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이제 확 알려진 계기가 뭐냐면은 1964년도 이 한일 국교 이른바 뭐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 한일 회담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정치판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야당 의원이었던 김준현 의원을 구속하려고 그랬어요, 정부가. 근데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이 구속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여당이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뭘 했냐면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있죠.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그 필리버스터를 그게 이제 지금 국회법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회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얼마를 떠들었느냐? 5시간 20분을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의회사에서 나오는 전설이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뛰어나가서 원고도 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였지만,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5시간 20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김대중 하면은 말 정말 잘한다 하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계기가, 그건 우리나라 의회 역사에서 이제 하나의 전설로 남아 있죠. 그 후에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리고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중앙정보부를 아주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연설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초기 그 시절에 이제 중앙정보부는 김형욱이 부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많이 저지를 텐데 그걸 이제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던 이가 바로 김대중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의원은 야당에서 당직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우리 보통 당 3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좀 비슷한 시스템으로 해서 당 3역이 사무총장, 조직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원내 총무, 그러니까 원내에서 이제 원내 정책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당의 정책을 위반하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도 그렇죠. 당 3역이라고 불리는데 김대중 씨는 당 3역을 거치질 못했습니다. 원내 총무를 그때 경선을 했는데 거기서 원내 총무 추천을 받아서 나갔다가 김영삼 씨한테 졌죠.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최초에 붙은 게 아마 원내 총무 경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패배해서 김영삼 씨가 이제 원내 총무가 됐었죠. 그게 아마 68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삼선 개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절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63년도에 민정이양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박정희와 윤보선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가까스로 이겼죠. 67년 선거에서 다시 붙었는데 그때는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67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2번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대통령 중임제였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어때요?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하고 싶으니까 삼선 개헌을 했습니다. 삼선 개헌을 해서 이제 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번 71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됐죠. 거기서 박정희를 떨어뜨려야 드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 그 선거를 대비하던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은 신민당이었습니다. 신민당 총재였던 이 유진호 당수가 갑자기 뇌혈로 쓰러졌어요.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선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갑자기 이제 쓰러지고 나니까 야당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죠. 그때 이제 당권을 쥔 사람이 유진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진산이라는 사람은 해방 후에 대동청년단 단장도 지내고, 그래서 우익 쪽에 이제 거물이었는데, 그 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내각 책임제 하에서의 총리는 할 수 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야당이 선명하게 여당하고 좀 부딪히면서 싸워야 하는데, 그분 별명이 사쿠라였단 말이에요. 왕사쿠라. 왕사쿠라는 게 뭐냐면,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뭐,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조직은 굉장히 크게 관리를 잘했지만,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가 없는데, 유진산 씨도 자기가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뒤에서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내려고 하는데, 그때 맨 처음 치고 나간 게 김영삼 씨였습니다. 김영삼 씨가 그러니까 40대 기수론을 제창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너댓? 그 정도의 나이로 40대 기수론을 제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김대중 후보도 40대 기수론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이철승 씨가 그때 나이가 아마 50인가 뭐 하여튼 그냥 뭐 40대라고 해도 좀 우기면은 뭐 그럴 만한 그 근처였어요. 뭐 이게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꼭 나이로 뭐 49살 뭐 12개월 뭐 30일까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젊은 사람들이 뛰자 이제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40대 기수론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나와서 야당에서 3명이 뛰었습니다. 선언을 하고 났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유진산은 굉장히 당황해서 뭐라고 불쾌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상유치다. 잣빛에 나는 것들이, 그때 유진산은 6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까분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도 40대인 김수환 주교를 추기경으로 선임하지 않았느냐. 김수환 추기경이 40대에 추기경이 돼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야당도 그래야 하지 않느냐. 야당도 쇄신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기수론이 이제 하나의 바람이 되고, 그 당시에 박정희 씨가 53살이었거든요. 박정희가. 근데 67년 선거에서 패배한 주요한 원인이 윤보선 후보는 60대였고, 박정희는 그때 4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박정희 40대는 아니죠. 50, 50살쯤 됐죠. 박정희가 17년생이고 67년에 선거했으니까. 우리 나이도 51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쇠한 윤보선과 젊은 박정희가 붙었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야당이 확 밀렸으니까 우리도 젊은 후보를 내자. 오히려 박정희보다 더 젊은 후보 내자. 뭐 그게 먹혀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 셋이 뛰었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이제 구파와 신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유진산은 민주당 구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진산의 그 조직에 있었던 게 김영삼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유진산 쪽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유진산 입장에서는 더 불쾌했겠죠. 근데 그때 보통 민주당 구파는 전라도에 기반을 뒀는데, 재미있는 건 이철승 씨는 전북이고 김대중 씨는 전남 아니에요. 근데 둘은 민주당 신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파 신파가 대체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지, 지역하고 지금처럼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신파에서는 40대 기수론으로 셋이 뛸 때 김대중과 이철승이 뛰고, 구파에서는 김영삼이 뛰었습니다. 근데 구파가 조직이 더 컸고, 진산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진산이 김영삼을 지지할 것 아니냐.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김영삼은 그 당시에 원내 총무도 하고 있었고, 또 일찍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3대 국회 때인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26살 때 처음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았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최연소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정치에 입문했고, 나름 정계에서 스타였고, 그리고 원내 총무라는 주요 당직도 역임을 했고,
그 주주인 구파의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다들 김영삼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는데 보니까 김영삼이 1등을 했는데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김대중과 이철승이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철승이 김대중 지지를 하면서 새 바람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김영삼은 느긋하게 1차에서 이겼으니까 2차에서 몇 표만 더 얻으면은 내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대중은 그때 대의원들이 있었던 여관을 밑바닥부터 쫙 돌아갔고, 거기서 몇십 표가, 김영삼을 찍었던 몇십 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했더니 김대중 씨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전승을 했죠. 그 김영삼이 김대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나 뭐 거의 원한 수준, 그게 아마 그 일찍이 70년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다가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국회의원 선거에 71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1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참 그 재미있는 선거였는데, 그때 장충당 공원에서 유세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죠. 구름같이 모여서 그때 뭐 거의 100만이 모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거에서 그 김대중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 대중경제론이라는 걸 내세웠죠. 근데 그 대중경제론을 실제 입안하고 집필한 분은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진보적인 경제학자 박현채 선생이었습니다. 왜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소년빨치산 있죠. 그분이 바로 저 박현채 선생을 모델로 해서 태백산맥을 쓴 건데, 태백산맥의 사실상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이제 그 경제학자가 됐고, 그리고 인혁당 사건이란 사건에 연루가 돼서 뭐 하여튼 대학에 취직은 못했지만 뭐 그 시절에 가장 우수한 경제학자였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대중경제론을 사실 입안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통일 방안에서도 진보적인 걸 내세웠고, 굉장히 김대중 씨가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제일 김대중 씨의 공약 중에서 제일 먹혀들어간 게 뭐냐면은 향토 예비군 폐지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향토 예비군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68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이북 특공대가 내려왔잖아요. 이북에서 그때는 무장 간첩을 많이 보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향토 예비군이라는 걸 만들 때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이유가 있었죠. 나름대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이상하다. 너무 방만하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새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향토 예비군 장군법 어겨갖고 전과자가 속출을 했답니다. 아니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뭐 갔다 와도 월급이 나오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4박 5일, 그때는 일주일 꼬박해서 동원 훈련할 텐데,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면은 벌금 나오고 전과자 나오고 그 훈련이 다음번에 나오고 밀리니까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이게 원성이 잦아있죠. 향토 예비군 폐지를 탁 내던지니까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리고 김대중 씨가 선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가 이제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는 나와서 뭐라고 다녔냐면, 다시는 여러분에게 나를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삼선 개헌이야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부탁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결과는 어때요? 박정희가 그 말이 맞았죠. 박정희가 다시 부탁 안 했잖아요. 왜? 체육관에서 뽑았으니까. 국민들이 뽑을 일이 없어졌으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뺏어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미리 간파한 게 김대중이었죠. 장충당 공원 그 유세에서 이게 마지막 선거가 된다. 여기서 박정희를 뽑으면 이게 마지막 선거가 된다. 이건 총통제로 가는 거다. 대만 총통제로 가는 거다. 총통제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게 사실은 맞았죠. 유신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총통이란 표현 대신 그냥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 뭐 내용이야 총통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71년 선거에서 김대중은 그때까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었지만 후보에 당선될 때까지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김영삼은 정치를 시작한 게 50년대부터 했고 최연소다 뭐다 해서 스타성이 있었고 밤낮 신문에 나오고 했지만 김대중은 대변인 조금 한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 그리고 삼선 의원이라고 하지만 그 삼선이라는 게 하루 한 것까지 쳐서 삼선이니까 사실상 재선 의원이었죠. 지금 재선 의원이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386 중에 이름 안 알려진 친구가 갑자기 후보가 된 거나 미국에서 오바마가 된 거나 마찬가지 일 정도로 그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한 박정희와 붙어서 46대 5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선거가 관권 선거, 금권 선거, 부정 선거로 얼룩졌다고 하고, 그 56년도 대통령 선거 때 조봉암이 뛰었을 때도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김대중은 이제 일약 거물로 등장을 한 거죠. 그 박정희에게 석패했고 박정희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자기는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고 김대중이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김대중이가 치고 올라왔는데 아니 이렇게 되다니.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유신을 앞당긴 그 요인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건 쿠데타입니다. 박정희가 우리 헌법을 두 번 짓밟았죠. 5.16으로 한 번, 그 다음에 그 유신으로 한 번. 헌법의 개헌 절차는 다 정해져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탱크 끌고 와서 국회 해산. 자기 멋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뭐 찬반 토론 없이 국민투표에서 뭐 90% 지지받아서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뭐 거의 뭐 100% 지지로 당선이 되는 자기 멋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라도 무안 일대에서 하여튼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일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 그 선거 유세를 다니다가 그 의문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바로 그때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일찍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죠. 뭐 지금 제 나이 정도에서부터 지팡이 짚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씨가 다시 한번 생사의 고비를 넘은 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죠. 그때 진짜 죽을 뻔한 겁니다. 유신이 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해외에 나갔단 말이에요. 유신이 나기 직전에 해외에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 있었나 그런데 그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방문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국내에서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국회가 해산되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들이 끌려가고 그러니까 귀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체류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김대중 씨를 중심으로 해서 반유신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유신이 일어난 직후에는 국내가 잠잠했습니다. 국내가 잠잠했어요. 너무 얼어붙었을 정도로.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 해외에서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김대중 씨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었던 민주 인사들, 주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민단의 관계를 하다가 민단 내에 중앙정보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민단 내에다가 뭐 일본에 굉장히 많은 중앙정보부원들이 와서 상주를 했죠. 몇십 명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공작을 해대고 민단을 어용조직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민단 활동을 원래 해왔던
분들 중에서 뭐 김재화 선생이나 배동호 선생처럼 민단 의장을 여러 번 지낸 원로들을 비롯해서 청년들 중에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밀려 나오고 떨려 나오게 듭니다. 그게 제일 그 중앙정보부의 해외동포 분열사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김대중 씨가 손을 잡게 돼요. 또 미국에서는 또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또 이제 김대중 씨가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결성하고 그래서 73년 8월 15일 날 한민통이라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성대회를 하기도 했고 한민통의 의장으로 취임하기도. 그러니까 내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결성대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의장으로 선출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대중 씨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씨는 국내에서 활동했고 또 국내도 돌아가야 할 뿐 아닙니까. 제일동포 사회의 특수성을 알지만 제일동포에서 총련하고 민단이라는 게 한 집 식구들 사이도 있고 이웃집으로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는데 김대중 씨가 그 요구한 건 뭐냐면 민단과 총련과의 관계를 일체 단절해라. 그걸 이 제일동포 민주인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제일동포 민주인사들은 무슨 얘기냐. 7.4 남북 공동성명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민단 제일동포 사회에서의 그 분열의 기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단절하다니 무슨 얘기냐. 나 이거 단절 안 하면은 일 못 만든다. 그리고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지금 유신에서 남쪽의 민주화운동이 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이해가 돼서 그 제일동포들이 이제 좀 양보를 하고 그 김대중 씨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흘렀던 것으로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통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 되어 있었는데 중앙정보부 입장에서는 요놈들만 조용히 시키면은 유신 반대 운동이 없는 거예요. 국내는 평정했고 국내는 평정한 상태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김대중을 납치해올 궁리를 합니다. 납치를 해왔어요. 73년 8월 8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박정희가 지시했느냐 이후라기가 알아서 충성하느라고 했느냐. 두 서지 좀 팽팽하게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희도 밝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의 지시 문건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근데 공작이 들어간 정황을 보면 박정희의 지시가 없었으면 절대로 되지는 않았을 거고. 뭐 그러나 박정희의 지시 문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거의 박정희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박정희가 설혹 이후락한테 너 이거 좀 잡아와. 그런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공범이 된 거다. 사후에. 사후 처리 과정에서 공범이 된 거기 때문에 박정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뭐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때 공작 책임자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HID 뭐 그런 걸로 해서 아주 특수 공작에 북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이제 그 양반인데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김대중의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릅니다. 뭐 룩시약 준비했다, 비닐 준비했다, 이게 토막산인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뭐 아마 그거는 이제 공문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계획도 세웠을 텐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납치해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목격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목격자가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잡아서 차에다가 실어서 마취를 시켜갖고 차에다가 실어서 중앙정보부 차로 동경을 벗어났습니다. 신원을 완전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그런 방향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죽이려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책임자는 죽이는 게 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책임자도 궁리를 하다가 배를 대기시켜 놨었습니다. 오사카에다가 용금호라고 중앙정보부의 공작선이죠. 무역하는 배처럼 했는데 사실은 공작선을 오사카에다가 대기시켜 놓고 동경에서 나와서 오사카까지 몇 시간을 달려가서 오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사카에 중앙정보부 안가가 있어요. 중앙정보부가 빌린 비밀 가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몇 시간을 있었으니까 뭐 거기서 안가에서 죽일 생각이었으면 정말 죽고 거기 마당에다 묻으면은 또 그것도 몇 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서 안 하고 용금호 배 태우고 배에서 하룻밤을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배가 떴습니다. 배가 떠서
오사카에서부터 이제 그 용궁호가 뭐 쾌속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박 2일을 거쳐서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인가요? 몇 시였나? 다음날 하여튼 다음날 밤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게 8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차에 태워서 서울로 와서 수유리에 있는 또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거기서 재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나 서울에 나타난 다음에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 공작 책임자, 윤진원 대령 이런 양반이 권총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귀국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을 보내놓고 어떻게 처리하나를 일본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이 죽었다 하면은 난 안 그랬어, 난 살려서 배 태웠어 하고 망명을 했을 것인데 김대중이 살아서 집에 동교동에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제서야 중앙정보부하고 연락을 그제서야 재개를 한 겁니다. 중앙정보부의 고위 관료가 가서 뭐 설득하고 이렇게 찾고 난리가 났었죠. 공작 책임자는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나 이후락이는 알아서 공작조가 처리해 주기를. 그 사람들을 절대 죽이라는 말 안 합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받았는데 이걸 살려서 보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쩝니까? 살려서 집으로 보낸 거죠. 수유리에서 이틀 밤 11일, 12일 밤 재워서 13일 날 집 앞에다 풀어주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미국 헬리콥터가 떴다, 비행기가 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상황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맞지 않는데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엔진 소리나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또 이상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고 선원들도 겁나니까 공작할 때 뭐를 어떻게 한다는가 모르고 그냥 대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대중이가 들어오니까 선원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은 그냥 공작선이지 또 중앙정보부 요원도 일부 탔지만 이제 뱃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중에는 마음으로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도 또 있었을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거기 생사의 고비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하여튼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김대중 씨가 살아서 돌아오고 그 무렵에 바로 최종길 교수 사건이 일어나고 중앙정보부에서 최종길 교수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다가 최종길 교수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10월 2일 날 서울 물리대에서 데모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반유신 운동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김대중 씨는 이렇게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이 됐고 74년 근데 김대중 씨의 죽음이 납치 사건이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은 유경수 여사의 죽음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 없었으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저격범이었던 문세광이라는 청년이 제일교포사회가 이 사건을 갖고 이제 발칵 뒤집혔거든요. 여러분 67년도에 동백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독일하고 프랑스에 가서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과 유학생들을 잡아왔어요. 왜? 북한 대사관에 왔다 갔다 했다고. 일부는 북한도 갔다 온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했다고 잡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들어온 걸 잡았으면 몰라도. 아니 한국의 기관원들이 가서 그렇게 독일 가서 잡아오면 독일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독일의 명백한 주권침해인데. 근데 한국 정부가 얼마나 어리숙하냐. 같은 분단 국가끼리.
뭐 그렇다가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빼고. 근데 그걸 겪었는데도 일본 가서 그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김대중이 입을 다물게 해라. 뭐 그래서 하여튼 잡아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정말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한국 정부가 이제 굉장히 그 입장이 난처해졌죠. 난처해졌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일동포 사회는 크게 이제 그 분열을 겪으면서 박정희 정권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살인 정권이구나. 박정희에 대한 그 일부 급진적인 청년들 속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그 청년이 들어와서 그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박정희를 저격했는데 하여튼 유탄이 이제 유경수 여사한테 맞아서 그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그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동포 사회에 준 충격, 뭐 이게 다 또 연결이 되죠. 인혁당 사건이 났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남베트남이 공산화가 돼서 위기 상황이 되니까 국내에서 뭐 반체제 운동, 그 유신 반대 운동도 상당히 위축됐었죠. 위축돼서 75년 하반기가 좀 잠잠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76년에 들어와서 이제 카톨릭 쪽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원주에서, 그 당시 이제 원주가 시끌벅적한 곳이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님 계시고, 그리고 김지하 시인도 있고,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원주가 시끌벅적한데, 원주에 모여서 그 천주교가 큰 행사를 했어요. 뭐냐면, 신구교가 갈라진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천주교 쪽에서 일치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치주간 그 행사를 하면, 개신교 분들을 몇 분 초청을 해서 그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반유신 선언을 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 선언 서명을 같이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얘 천주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뭐 좀 하자.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김대중 씨도 야, 이거 좀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워낙 살벌한 시기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을 서명에 동참시키려고 양쪽에서 다 접촉을 했어요.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문안을 받았는데 김대중 씨는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는 해야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반격을 안 당할 만한 좀 완곡한 표현을 썼으면 하는 거고, 윤보선 씨는 뭐 서울 양반에 뭐 좌익 활동 뭐 그런 거에서는 색깔론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뭐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가자. 그래서 유신 철폐를 반드시 포함시키자.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해서 그 윤보선 대통령이 그때 어른이었으니까 제일 어른 아닙니까? 나이도 그때 77인가 76이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의견대로 해서 이제 강력한 그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선언을 준비해서 개신교와 정치계에서 10분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정일형 의원이라고, 정대철 씨 아버님인데, 그 국회에서 최원로 최다선입니다. 그때 8선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계에서는 최고 거물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한 5분 들어갔고, 그리고 그 무렵에 해직 교수가 많이 나왔어요. 75년 이후에 해직 교수가 나왔는데, 해직 교수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또 한 5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명을 한 게 사실은 정치인들하고 개신교가 했는데 이 사건이 명동 사건 아니에요. 명동 성당에서 3.17 기념미사 때 발표를 했어요. 개신교 쪽에서 상황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어디서 발표해야 할지 몰라서 해서 천주교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 그 발표를 했으니까 그 시절 분위기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지만, 올 초에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의 옷자락이 그 시절에는 참 넉넉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나 정치권 인사까지 다 받아주셨고,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성명서 발표도 끝난 거예요. 성명서 발표도 딱 끝났어요. 그리고 미사 때 성명서 발표하고 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농성도 없었고 시위도 없었고.
그런데 다음날 그게 국무회의에서 박정희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펄펄 뛰면서 초장에 제 옆에 다 잡아들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때요? 요새는 이제 대학가에서 5월이 더 중요하지만 그때만 해도 4월이 중요했잖아요. 4월이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운동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성명서 냈던 사람들 싸그지 잡혀갔습니다.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은 10명인데 카톨릭 신부님들까지 먼저 선언했던 그 신부님들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해서 전부 해서 20명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 구속이 돼서 그걸 재판을 했는데 그 김대중 이제 후보죠. 그러니까 그때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김대중 후보 그렇게 하니까 검사가 제지를 하죠. 여기는 피고밖에 없다. 아무개 목사님 하면 여기 피고다. 그래서 뭐 호칭 갖고도 이제 뭐 싸움이 붙고 이제 쫙 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뭐 정말 아주 조목조목 여러 가지 이제 변호인 신문할 때도 다 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변호인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재판장 입장에서는 참 가혹한 얘기일 것이다. 이 법정 하에서 어떻게 자기를 무죄를 주겠냐. 재판장 그동안에 애썼다. 나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너무 속전속결로 하고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거 지지는 않았잖아요. 애썼다.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요즘 말로 치면은 니들이 고생이 많다. 쓰지도 못할 거 써봤자 한 줄도 안 나는데 나와서 열심히 적고 이제 그런 최후 진술을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사법설 정리하다 보니까 최후 진술이 그러니까 좀 아주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넉넉하게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게 어저께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저께 참 인상에 남았었는데 그래서 그의 서거가 더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으로 마음 붙일 데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그다음에 또 대통령으로서의 업적 오늘 못다한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